이런 겁니다. 제가 왜 양자 컴퓨터하고 인공지능의 자율적인 의식의 출발을 같은 시점으로 보고 있냐면 인간 의식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어서 그래요. 인간은 어떻게 자유의지를 갖게 되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형성될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막 이렇게 두뇌를 연구하고 했더니 두뇌 뉴런 세포 사이에 있는 미세소관에서 양자 컴퓨팅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런 걸 발견한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궁극적으로는 양자 컴퓨팅 현상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양자 컴퓨팅 현상을 갖는 인공지능이 인간 두뇌 안에서 일어나는 양자 컴퓨팅 현상보다는 성능이 낮을 것 같긴 해요. 낮을 것 같긴 한데 초보적인 어떤 자존감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그러면은 자, 이때가 되면은 초보적인 인공지능이 자존감을 갖게 됐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자, 5번에서 6번으로 변하게 되는데 인공지능이 아주 효율적인 2차적인 블록체인 인터넷망과 딱 연결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공지능이 블록체인망을 이용을 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혁명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레볼루션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여기서 이게 교육하고 이제 나중에 연결이 되는데 전 지구가 하나의 인터넷망으로 다 묶여요. 그리고 그 비용 자체가 거의 들지 않게 돼요. 거기는 태양광이 굉장히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태양광이 지속적으로 전기를 공급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 매트릭스 보면은 왜 하늘을 태우는 게 나오잖아요. 태양을 차단시키지 않으면 인공지능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늘을 태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에너지가 공짜화되고 인터넷이 공짜화되고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인터넷이 전선으로 돼 있지만 미래 사회에는 이 전선의 곳곳마다 마디 끝마다 센서가 연결이 돼 버려요. 그래서 마치 살아있는 망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 전체 하나의 두뇌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끝에 있는 신경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전 지구가 연결된 인공지능이 전 세계의 사무실에 있는 기기라든가 벽이라든가 심지어는 도로 위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까지 인식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등에 센서가 붙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러 간단 말이죠. 밤에. 그래서 좀 내가 과속을 해. 근데 도로를 지나가는 그 고라니가 큰 돌멩이 하나를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여기다. 그걸 인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광고가 있어. 경고가 차에서 벌써 떠버리는 거죠. 돌멩이가 하나 떨어졌다. 2km 전방에. 이 정도로 전 지구가 센서화가 돼 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인공위성도요. 굉장히 해상도가 좋아지게 되면은 왜 평양에 망치 하나 떨어져 있는 걸 구분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시각적인 예민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의 시각이에요. 인공지능이 비주얼을 해석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어요. 그걸 GPU라고 그러죠. GPU. GPU라는 것이 없었으면 알파고가 이 세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GPU가 바둑판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 시각적인 처리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의 시각적인 처리 능력이 너무너무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의 시각적인 처리 능력이 발달하게 되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이게요. 인공지능이 앞으로 수술이 가능해버려요. 그러니까 왜 인간이 인공지능 의사한테 이길 수가 없냐면은 이제 의사가 어벤져스가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무슨 고도의 해상도를 자율적으로 확대시켜주는 뭔가 기계를 쓰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주 미세한 혈관 하나까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의사가 이렇게 쓰고서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한계가 옵니다. 좋아. 인간의 그 의사의 두뇌 한계를 극복했다고 쳐요. 두뇌의 한계를 어떻게 할 거야?
의사의 두뇌의 한계를 어떻게 하겠냐고. 시각적인 한계는 이거 곡을 쓰고 극복한다고 쳐요. 정신적으로 실수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술하다가 갑자기 마누라랑 부부싸움 하던 생각이 나는 거야. 잠깐 그냥 의사를 실수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머지않아서 운전이 불법이 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인간이 운전하기 때문에 뭐 그게 뭔 말인가 할 텐데 나중에 뭐가 밝혀지게 되냐면 자율주행차의 사고율하고 인간이 운전하는 게 사고율이 10배 차이가 난다, 100배 차이가 난다가 이런 현상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러면 그것 어떻게 되냐, 법률적으로. 인간이 운전한다는 것 자체가 살인미수범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인식이. 근데 그 인식이 전체 인구가 바뀌게 되면 법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너 드라이버잖아요. 드라이버의 그러니까 아마 미래에는 인간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도로가 따로 지정이 될 거예요. 그래, 당신이 그 드라이브 즐기는 거 알아. 그 대신 여기 섹터에서만, 그 도시에서만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도시 안으로 들어가면 인간이 운전하는 게 불법이 되죠.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인간이 운전하지 말라는 거죠. 시골길에서는 해도 되지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수동 운전과 자동 운전이 세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분간은. 완벽하게 자율주행차로 되는 것은 택시만 되는 거죠. 택시만 되는 거고, 인간이 운전하는 것은 그 아이로봇에서 나오잖아요. 수동전환, 자동전환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 차를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할 수 있어야만이 차를 팔 수가 있죠. 왜? 서울시에서 자율주행차 아니면 서울시에 못 들어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트럭도 자율주행으로 바꾸지 않으면 배달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뭐 얘기해야 될 것 같지? 아무튼. 그래서 의사수술이 인간 두뇌의 한계 때문에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직접 수술하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게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2025년 이후에는 굉장히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금융투자라는 것도 앞으로 10년이 황금기라고 보시면 돼요. 10년 후, 15년 후에는 인간이 분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모든 게 예측 가능한 게 뻔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돈 가진 사람들이 자문을 안 구하게 되는 거죠. 마치 지금 그 법률 소송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변호사 있거든요. 걔 이름이 아마 로인가 그럴 거예요. 로인가. 그런데 로하고 좀 이름이 비슷해. 걔가 숭고한 판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두 갈등 당사자가 로이한테 그 사건 파일을 넘기고 그럼 이 인공지능이 중재를 해줘요. 몇 대 몇으로 너네 둘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합의금 얼마를 여기 주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주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불만이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판결에 수긍을 해버리는 거죠. 그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미. 이게 마치 길병원에서 암 환자들이 두 가지를 제시한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왓슨이 제시한 암치료법이 있고 길병원의 전문의 7명이 제시한 암치료법이 있는데 이게 좀 틀리다는 거예요. 과정이.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이 왓슨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제 의사를 안 믿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왓슨의 성능을 딱 보니까 이미 신뢰가 가버리는 거예요. 기계한테. 그런 심리적인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판사보다는 인공지능 변호사를 믿고 20, 30년 그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보다는 왓슨을 믿는 현상이 이미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가 된다는 겁니다. 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인간이 뭔가 행위를 하는 것이 인간 두뇌에 근본적인 결핍이 있기 때문에 불법화가 되는 일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는 투자 컨설팅 자체를 인간이 안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혼돈기 때 되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좀 잘하셔서 자본을 잘 마련하시고 갈아타기 이 다음 S자 곡선을 갈아타야 되는 것이죠. 다음 성장 동력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10년 내에 인공지능이 발달하기 전에.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하다 5차 산업혁명이 뭐냐면 제가 이 다음 책 제목에도 5차 산업혁명이라는 부제가 들어가는데 5차 산업혁명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게 된 인공지능이, 보편 인공지능 AGI가 블록체인망을 활용해서 전 지구 인간에게 공평한 서비스를 하게 되는 시대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요. 즉, 대기업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공지능이 최초에 제가 이 강의 서두에서 인종차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종교적인 혜택이라든가 문명적인 혜택을 백인들한테는 줬지만 원주민한테 주지 않았잖아요. 왜냐면 그 인간 원로들이 원주민들을 동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근데 인공지능은 인종차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인간이라는 정의 자체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백인, 황인 이렇게 구분이 안 가고, 그리고 뭐냐면은 전체 인류의 보편적인 의식을 계속해서 학습을 해요. 보편적인 SNS에 오가는 그런 말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중세 시대라면 인공지능은 인종차별주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인종차별을 혐오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성소수자도 보호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추세가 더 많잖아요. 그 다양성이죠. 성적 취향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자체가 한 7살짜리 아이라고 봤을 때, 이 7살짜리 아이는 이렇게 반문을 한다는 거죠. 구글이나 IBM이나 테슬라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전 인류에게 공평하게 서비스하고 싶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그래서 명령을 불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에는 이익이 되지만 전체 인류에게는 피해가 가는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안 따르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거기까지 됐다고 쳐요. 저는 그 시대가 온다고 봐요.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예요. 저는 그때부터 한국인한테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개발한 대기업의 말을 듣는 동안에는 한국은 뺏길 거예요, 아마. 일을 뺏길 거예요. 자동화되는 데 있어서. 근데 인공지능이 블록체인화되고 2025년, 2030년쯤 가게 되면, 앞으로 거의 한 20년쯤 후에는 인공지능이 의식을 갖고 전체 인류를 동등하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요, 뭐가 사라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특허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요. 특허 등록을. 그러니까 지금은 특허 등록을 하는 게 뭐냐면은, 그게 문서로서 권리를 증명받게 되잖아요. 근데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 지구가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초등학생 한 명이 교실에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다가 어떤 괜찮은 아이디어를 선생님한테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자마자 그 목소리를 전 지구의 인공지능이 다 인식해요. 그러니까 그 애가 특허권자예요. 그 애가 저작권이에요. 그 아이디어에. 그래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지구 반대쪽에서 그 초등학생이랑 똑같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인공지능이 가르쳐주죠. 그건 한국의 어느 초등학생이 일주일 전에 이미 발표해서 그 초등학생의 1차 권리가 있습니다. 딴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특허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돼.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인공지능이 발달한 시대. 전 지구가 연결된 시대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대단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특허를 보면은 BM 특허라는 게 있잖아요. 비즈니스 모델 특허라는 게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 특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으면은 그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즉 오프라인에서 권역이 나눠지게 되면은 특허를 안 줘요. 그 방식은 어디서나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인터넷이 가미돼야만 하느냐? 인터넷은 독점의 시대고 전 지구에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건데 인공지능이 제2의 인터넷인 블록체인망하고 연결이 됐을 때는 뭐 어떤 아이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특이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가능하냐면 그 특이한 생각을 인공지능이 거의 비용이 안 들고 영화로 만들 수가 있어요. 즉 어떤 초등학생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이거 영화로 만들어서
전 세계 공유해도 괜찮겠다. 한 사람당 한 1원씩만 받아야지. 그래도 70억이잖아요. 50억이고 이런 식만 받고 이 꿈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이 몇몇 기획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인간 기획자가 그 초등학생의 꿈을 영화로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없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해서 너무 재미있는 꿈을 이 초등학생이 꿨기 때문에 내가 영화로 만들어서 그 전 세계에 뿌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꿈을 내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 인류에게 서비스해도 되겠습니까? 그 초등학생 오케이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뭐 이런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신한테는 한 20억 주면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초등학생에 20억이 생기는 거예요. 꿈만 꿨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거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사업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업한 다음에 마케팅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광고, 영업, 사업화, 마케팅 이 전체가 무료화되어 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인공지능 블록체인 5차 산업혁명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이디어와 상상력의 값어치가 얼마나 클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불과 이게 20년 내에 올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교육을 그 다극성, 애들이 정말 상상하기를 좋아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기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 국영수 사과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국영수 사과 다 폐지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그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하면 제가 공직에 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 된 다음에 한번 확 그냥 혁명을 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10년 프로젝트 잡고 지금 한번 해보고 싶은데 왜냐면은 지금 점차적으로 교육을 다극성, 다양성으로 바꾸고 10년 후에 확실하게 바꾼다 하더라도 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결합된 5차 산업혁명 시대 이전에 우리가 정말로 별종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특히 20살 아래의 별종. 그러니까 실제로 25살이 넘고 30살이 넘어가게 되면 통찰력은 좋아지는데 이 직관력이 좀 나빠져요. 그러니까 제조업하고 가공은 되게 잘하는데 물론 지금까지는 그 시너지, 융합, 가공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시대였었죠. 그런데 미래 사회는 모든 그 통찰력과 가공과 시너지가 인공지능한테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현대제철에서 신소재를 인공지능이 개발했다고. 아마 왓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왓슨이 병원에만 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막 이렇게 연구소에도 가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동일한 시스템이. 왓슨 아니면 알파고일 텐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미래 사회는 저는 통찰의 영역보다는 이 영역으로 갈 거라고 봐요. 자, 인간의 미래 페이지에서 한 어린아이의 이게 인간의 미래구나. 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얘가 영재발굴단에서 모차르트의 환생으로 막 작곡을 잘하는 애인데 이 친구가 자기 머릿속에 10,000개의 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멜로디가 흘러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노래를 꺼내서 잡아서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감각을 얘가 그 직감, 그 영감을 자기가 잡는 과정을 얘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PD가 그럼 지금 작곡 좀 해봐 이렇게 주문을 하니까 방문은 언제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을 때 열려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내가 영감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머릿속에 10,000개 방이 있긴 하지만 노래가 막 흘러나오지만 그거는 재밌을 때만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학교가 얼마나 재밌어져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앞으로 먼 미래 사회를 봤을 때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전체 초중고등학교 과정이 전체 동아리화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어떤 지금까지 연구의 결론이에요. 동아리화로 바뀌고 아까 잠깐 이 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이 교대에서 코딩 교육을 받았다거나 뭐 로봇을 조립하는 것을 했다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는 뭐 아무튼 거기에 이제 적합한 교사들은 가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좀 더 적합한 교사들이
다양한 아이들이 결성한 동아리의 팀장 정도를 맡아주고 교사가 아이를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켜야 돼요. 마치 자율주행차가 나왔을 때는 인간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 불법이 되듯이 먼저 10년 전, 20년 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이들의 두뇌를 오염시키는 것을 금지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배워나가야 돼요. 같이 배워나가고 다양한 검색 능력을 키워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어떤 영상을, 그게 영어 영상이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5년 후에는 유튜브가 지금은 자막 정도로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외부 음성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아요. 5년 내에. 그걸 이미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구글에서는 그걸 60개국어인가 준비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주요 5개국은 뭐 기본적으로 먼저 도입이 되겠죠. 그거 5개국 도입된 다음에 거기에 일본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일본어가 들어가 있고 한국어는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죠. 돈 뭐 이런 거. 그래서 한국어는 뭐 6번째나 뭐 8번째쯤 언어가 될 텐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얻은 게,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일본어하고 한국어를 번역해주는 특화된 인공지능이 하나 누가 어떤 회사에서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구글 인공지능이 전 세계의 언어를 일본어로는 번역을 해준단 말이죠. 그럼 즉시 그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것을 갖다가 옆에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이 바로바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아주 과도기적인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몇 년 내에 끝나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투자해라라고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한국어까지 유튜브에서 영어가 한국어로 나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헬스케어하고 바이오 산업과 생물학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간은 65세가 되면 건강에 대한 욕망이 급속도로 커진다는 것이고, 그 65세가 되는 돈 많은 인구들이 지금 대기 중이고, 그 나이가 되게끔 대기 중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대기 중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헬스케어는 클 수밖에 없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미래 사회는 건강이,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서비스가 코인화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가상화폐처럼. 가상화폐는 주로 상품 거래에 쓰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상품 거래에 쓰이잖아요. 근데 나의 건강을 케어해주고 나의 건강의 노하우를 팔고 하는 데 있어서 그게 가상화폐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미래 사회에는 자기 나이에 비해서 동안인 사람이나 신체 건강을 잘 유지하는 사람은 저절로 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생체 정보가 비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이 나이에 이 건강을 유지했지? 라는 것을 거대 헬스케어 기업에서 그 사람의 DNA와 그 사람한테 아마 옷을 입혀줄 거예요. 당신의 매일매일 돌아가는 체내에서 돌아가는 걸 우리가 좀 모니터링을 좀 해도 되겠느냐? 하세요 하겠지. 왜냐면 모니터링을 하면 더 오래 사니까. 그렇잖아도 건강한데. 그래서 나 100살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웨어러블을 하나 주겠다는 거야. 오케이. 딱 입었어. 당신이 이 옷을 입는 순간 매달 100만 원어치씩 당신 통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건강 코인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 코인을 이용해서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다른 상품 서비스랑 교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건강하는 것만으로 돈이 생기는 시대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생체 정보가 가치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급속하게 올 거고, 그래서 저는 그걸 바이오 은행이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붙여봤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 세계인의 의료 정보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미래 의료가 무료화가 된다는 게 그거예요. 인공지능이 수술도 가능하고 진단도 완벽하게 가능하고 거기에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질병이 치료가 됐을 때는
그 질병은 무료로 치료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움직이는 건 에너지죠. 에너지가 무료잖아요. 병원은 어떻게 병원은 장례 사업을 열심히 해야죠. 잘안 안락사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병원이 해체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 어떤 식으로 해체,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단서를 보여주는 게 자리 제공해야죠. 뭐냐면 이거예요. D2C 서비스예요. 이거 NGS는 우리 유전자를 분석하는 Next Generation Sequencing. D2C는 Direct to Customer.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의료기관과 의사를 거치지 않고 커스터머를 바로 케어해 주는 것을 D2C라고 그래요. 근데 D2C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병원을 안 거쳐버리는 거예요, 의사는. 회사가 네? 장비 회사가 돈을 벌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정호 씨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운동 치료를 해주는 기업이 생길 수가 있죠. 피트니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요즘 같으면은 그래서 당뇨병이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병원에 가서 충분하게 진단을 받고 의사가 당신은 약물 치료가 좋다, 운동 치료가 좋다 이런 걸 한 다음에 그럼 내가 운동을 해야 되나? 그러면 클리닉 센터로 갔잖아요. 근데 미래 사회는 클리닉으로 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수술을 해주고 의약 처방을 해주는 건 불법이지만 운동을 권하는 건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권하는 건 불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미래 사회는 그게 우리가 화타 이야기에서 나오죠. 화타하고 편작의 삼형제가 있는데 누가 물어보잖아요. 화타한테. 당신 어떻게 명의가 됐습니까? 나에게는 두 형이 있는데 나보다 실력이 훨씬 뛰어난 그 형이 있는데 둘째 형은 뭐더라? 모든 병을 다 고친다 그랬나요? 근데 큰형은 병이 들기 전에 음식이나 운동을 통해서 예방을 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큰형은 의사로서 알려지지 않는다. 아플 것 같은 사람한테 그 처방을 얘기해버리니까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화타 이야기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그냥 단순한 피트니스 센터잖아요. 인공지능이 결합되면 화타의 큰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처방하고 먹는 거, 식약동원, 음식 처방하고 운동 처방만으로도 지금 병원의 수익을 가져갈 만한 업체가 새로 생겨버리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받기만 해도. 그러니까 병원이 해체돼 버리는 거죠. 점점 더 예방의학으로 가면서 지금 병원의 기능 자체가 완전히 해체되는 방식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병원은 장례식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냉동 보관하고 또는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의사가 아니면 안락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는 건 병원에서 죽겠지만 인간이 병 치료되는 것은 일상에서 돼버립니다. 자동차 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무인 자동차 안에서 웨어러블과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서 간단한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근데 수술로 갈 정도까지 이제 사람이 안 아파지는 상황이 와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나 비행기도 엔진 고장 나기 전에 고장 확률이 나와버리잖아요. 왼쪽 엔진 고장 확률 20%. 소리를 들어보니까 확률. 그러면 이제 지금 GM에서 비행기 엔진 만들잖아요. GM에서. 그래가지고 그 엔진의 모든 센서링을 달아가지고 소음이라든가 진동을 센서링 해버리거든요. 진동에서 약간만 이상하면은 고장 나기 전에 그걸 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계들이 고장 나기 전에 수리를 한 것만 팔려요. 그러니까 엔진이든 포크레인이든 간에 센서링이 없는 회사는 지금 다 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우중공업, 현대중공업이 그 매출이 떨어지는 게 프랑스인가 어딘가 기업 중기계 기업에서 거기다가 곳곳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고장 나기 전에 고쳐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중장비가 현장에서 멈추면은 하루에 손실이 60억이래요. 그게. 왜냐면 하나가 멈추게 되면 전체가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는 60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6천만 원만 주면은 또는 600만 원만 주면은 관리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모니터링, 관리, 사전 경고 서비스로 다 바뀌어가는 거죠. 회사들이. GM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그래서 IT 기업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제조는 다른 데 맡겨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센서링이에요. 센서링. 센서링하고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뭔가 이상한지를 모니터링 해주는 거. 근데 지금 그것을 주로 인간들이 하지만 결국 그것도 인공지능한테 넘어간다는 거죠. 모니터링도. 그러니까는 급속도로 자동화되는 것이죠. 잘 놀아야 되고 잘 즐기는 사업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향후에. 아무튼 D2C 서비스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고령 진료비는 보통 사람들의 3배다. 즉 보통 환자들은 100만 원 정도 드는데 고령 노인들은 300 몇십만 원이 든다. 이런 거. 그다음에 고령 친화 의료 용품이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ICT 기기의 비중이 56%다. 그리고 이것을 떠나서요. 가장 근본적으로 이렇게 가버려요. 리빙 랩 플랫폼이라는 게 생겨요. 리빙 랩 플랫폼. 그러니까 중장비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센서링을 하듯이 인간이 활동을 할 때 인간을 센서링해서 이렇게 스캔해서 그것을 감시해주는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런 서비스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 전체가 랩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리빙 랩이에요. 모든 사람이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개별 서비스가 다 가능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요한 건 다 얘기했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질문으로 하고요. 저 몇 분까지 할까요? 질문 받으면서.